조용히 지나온 길을 돌아보네. 간절히 구했지만 굳게 닫혀있던 문들. 그땐 그 뜻을 몰라 난 몰래 삼켰던 눈물이 이제야 깊은 은혜의 흔적으로 남았네. 뜻하지 않은 아픔이 나를 덮쳤을 때 연약한 내 믿음은 길을 잃고 헤맸지만 상처난 시간들마저 결국 선하게 빚어내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 하셨네. 돌아보니 응답 없던 그 기나긴 침묵도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음을, 수많았던 나의 눈물과 나의 수많은 의심이 주님 품 안에서 조용히 아멘이 되네. 나의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네. 앞으로 걸어갈 나의 남은 날들 속에도 내가 원하던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만나도 내 삶을 안고 계신 주님만 묵묵히 따르겠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나의 아버지, 내 좁은 시선으로 크신 주를 판단치 않으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그 신실하심에 나의 모든 내일을 고요히 맡기네. 돌아보니 응답 없던 그 기나긴 침묵도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음을, 수많았던 나의 눈물과 나의 수많은 의심이 주님 품 안에서 조용히 아멘이 되네. 나의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네. 진실로 선하신 나의 주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민족 단위로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민족대로, 나중에 심판할 때도 민족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각 족속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인류를 공동체로 구분하는 단어가 민족이에요. 그래서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빚은 공동체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후로 민족 공동체가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평화가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평화했는데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 한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6.25를 지났잖아요. 6.25가 발발한 지 76년이 됐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 72세, 그리고 올해 12월 15일이 지나면 이제 만 73세로 넘어갑니다. 저는 전후에 태어났어요. 54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겪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평화 시대를 살았죠. 여러분, 한민족 5,000년 역사에 전쟁이 몇 번 있었나요? 제가 이 PPT에 띄워놨는데, 당나라 수나라 전쟁, 수나라 당나라가 한국에 쳐들어왔잖아요. 또 고구려하고 했던 이 전면전, 또 삼국 통일할 때 이 한반도 안에서 전면전이 일어났습니다. 삼국 사이에. 그러면서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 후에 고려 거란 전쟁이 2차 있었죠. 이런 전쟁도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몽고가 침입해 왔죠. 원나라가. 그것도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조선으로 들어와 가지고선 임진왜란이 또 있었죠. 그다음에 가장 근대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일본이 우리나라 영역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국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50년에 남북이 전선이 신의주까지 갔다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전면전을 바로 76년 전에 치렀습니다. 이 전면전은 모두 5,000년 역사 동안에 몇 번 있었는가? 대부분 30여 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국지전 및 내전, 외구가 쳐들어왔다거나 뭐 우리 안에서 정변이 일어난다거나 해서 일시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약 900여 회. 대강 한 1000회 하면은 5,000년 역사 중에 5년마다 전쟁이 터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전쟁을 안 겪었다 그런 건 굉장히 복된 인생입니다. 5,000년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부모 시대는 전쟁 큰 거 2개를 겪었죠. 소위 대동아 전쟁, 소위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얼마나 피폐한 전쟁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후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요. 저는 평화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유례 없는 평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후에 아주 가난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에티오피아로부터도 원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76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이건 유엔에서 발표한 건데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원조 받은 나라는 지금도 원조 받아요.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 못하고 다 어렵습니다. 아직도.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람들만 있고 자원이 있고 시설이 다 망가진 폐허가 된 땅에서 일어나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그거는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가난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이 없는 70여 년을 살았고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이 축약 성장에 70년을 살았다.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행복한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인류에서 살아가던 인간들 가운데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 안에도 빈부격차도 있고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죠. 그래도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세대고 전 세계에서도 복이 드는 행복과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세대를 남쪽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감사를 기초로 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도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고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잘해야 한반도 평화가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950년 7월 달에 6.25 전쟁 한참일 때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권,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이게 1950년이에요.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중공군, 북한군하고 싸울 수가 있었으니까 이게 전시작전권을 넘긴 게 1950년 7월입니다. 이게 이제 44년 만인 1994년 12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국이 주지만 평시작전권, 평화로 올 때 뭐 군부대가 움직이고 이러는 건 다 한국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서 평시작전권이 환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을 누가 지휘해서 작전을 하느냐 하는 건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종결을 못하고 이것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된 상태 속에서 일어난 합의가 있는데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이걸 조건론이라 그래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넘겨주겠다.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째,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 및 이 필수 작전 능력을 갖출 것. 이건 특별히 무슨 얘기냐면은 정보. 적군의 움직이는 것을 아주 미국의 그 인공위성이나 군사위성이 세밀하게 보고 있고 이 작전 통제기가 뜨고 있어서 아주 손바닥 보듯이 평양 시내 자동차나 지나가는 것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전쟁 조짐이 일어나면 움직이는 것을 아주 즉시 알 수 있는 정보 작전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아직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국이 이걸 열심히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 통제하는 그 비행기를 세계에서 아주 미국만 갖고 있는 건데 갖고 있는 나라는 몇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5대나 들여왔습니다. 지금 작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사위성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능이 미국에서 놀랄 만한 성능이에요. 미국이 놀랬어요. 그래서 24시간 북한을 1시간도 안 빼놓고 감시를 할 수 있고 감시하는 카메라나 이런 광학 능력이 미국 위성보다 탁월해서 미국이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원활하게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작전 능력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동맹의 포괄적인 능력 확보.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쏴대는데 핵미사일을 안 쏜다 하더라도 일반 미사일이나 방사포 이런 것이 급속도로 들어올 때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이 함께 이걸 할 수 있는 미사일 통제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매년 연습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로 실제로 못하면 디지털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과 미국군이 계속해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연합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말고 독자적인 방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제가 LSAM이라고 하는 패트리어트에 해당되는 이 고고도 이 방어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2년 안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막는 장치, 청광이라 그래서 그 레이저 무기예요. 전력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쏴서 순식간에 이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드론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날아오는 것은 청궁이라고 하는 중고도에서 다 잡고, 이번에 이제 이란 미국 전쟁에서 청궁 미사일이 요격률이 96%, 98%가 나는데 패트리어트가 9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맨 처음부터 90몇 프로 아니었어요. 80몇 프로였다가 계속 전쟁하면서 개선을 해서 거기에 이르렀는데, 우리나라는 첫 전투에 투입되자마자 98%, 96% 올라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천궁 사겠다. 패트리어트보다 4분의 1 가격이니까.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제 특수가 생겼는데, 그거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높은 데서 오는 미사일을 잡는 거는 이제 LSM이라고 해서 패트리어트 수준의 것을 만들고 있고, 그에다 더 높은 거는 이제 사드가 미국에서 이제 잡는데, 이런 체제가 완성되어지면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능력이 확보된다. 한 2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작권 환수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군이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계속 존속합니다. 대신 지금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의 육군 대장이 맡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국군 육군 대장으로 바뀝니다. 별넷으로. 그다음에 부사령관이 미군 대장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조율해가지고 함께 이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전시작전권 환수되면 미국이 우리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 하나도 느낄 필요가 없고 한미연합사령부는 계속 작동한다. 다만 우리 군대에 대한 통제 능력을 우리가 행사한다. 물론 미국과 협조해서 한다. 근데 주와 객이 이제 제자리를 잡는 거지.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미국하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입장에 신중론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직은 미국이 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주한미 사령관인 브롬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한미 동맹, 특별히 한국군조차도 몇 차직 할 때는, 중국하고 싸울 때는 투입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미군 입장이죠. 그래서 한국을, 중국을 허리를 찌르려고 하는 단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한국은 지형상 그 땅덩어리에다가 비행기가 얼마든지 떠서 중국하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미사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불침 항모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한반도다. 그래서 전략적 가치를 내세워서 이 작전권 쉽게 포기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스틸박, 우리나라는 이제 박 씨인데, 이 스틸박은 이제 남편 성이 스틸이고, 그런데 이분이 미 하원에서 이제 청문회 하는 걸 봤더니 이분도 굉장히 신중론이에요. 이분은 이제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내려온 가족인데, 전라도에서 자라셨고, 그랬다가 미국에 이민 간 가정 2세인데, 미국의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LA 지역에서 하원의원을 됐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강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신중론이에요. 그런데 조건 충족론을 주장하는 것이나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쪽이에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늦추려는 게 군이나 일부 공화당 강경파 사람들의 입장인데, 트럼프가 조금 달라요. 조건 충족론에서는 2년 안에 킬체인 KAMD가 완성되고 위성 조기 경보 체제가 갖추어지고 새로운 연합 방위 체제로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면 이 조건만 맞춤 주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변화된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봤더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금년 5월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라는 곳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려는 것은 신선한 활력이자 고무적인 일. 이런 평이 나온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헤그세스 이 국방장관이 혼자 했을 리는 없어요. 이건 대통령하고 아마 일치된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조건 충족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면서 다만 29년 초에나 환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28년까지가 그 정부의 기간이잖아요. 28년 안에 하려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몇 개월, 한 6개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밀고 땡기고 조건이 완성되면은 미국이 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그 놀라운 현상인데 얼마 전에 G7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에 온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10분 이상 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좌석에서 옆좌석에 앉아가지고 무려 90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보실에서 나온 보고에 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그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 예상하기를 이란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듭되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북핵 문제를 저렇게 뭐 3, 40분 넘게 이야기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한국이 전지작전권을 환수하고 한국의 방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겠다. 그래서 방위비를 우리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미국과 어떤 동맹보다도 우리가 GDP에서 예산에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모범 동맹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오랫동안 꿈꾸고 이루어지려고 해도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건을 형성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근접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전시작전권 환수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이냐? 간단히 세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평화를 위해서 이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보 주권이 확립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이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이태리가 있는데 그 다음이죠, 우리가. 이건 이제 최근에 아주 놀랐습니다. 재래식 무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과 버금가거나 미국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래식 무장은 북한도 최고고 우리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할 때 미사일이나 대포는 다 북한제 갖다 썼잖아요. 왜? 생산 능력이 안 돼요, 러시아가. 이거 뭐 북한도 대단해요. 그래서 북한은 요즘 경제 성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남전 특수한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지금 경제 성장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벌어들인 돈 민생을 위해서는 안 씁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만 쓰고 있죠. 그래서 국민은 계속 굶주리고 있지만 하여튼 올라가서 힘이 세졌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토나 미국도 한국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지금 재래식 전쟁이 벌어질 때 드론이니 미사일이니 아무리 해도 결국은 나중에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면 육군하고 전차부대하고 야포, 자주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태리 전차 자기네 전차 다 이름이 따로 있는데 다 합쳐야 지금 1000대예요. 근데 남한에 우리 육군이 갖고 있는 게 250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유럽에 가서 전쟁해도 유럽 국가를 다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그 포병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포탄도 엄청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재래식 전력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있고 재고가 있고 생산 설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북한하고 달리 우리는 전자, 사회 전반 모든 부분의 기술이 다 올라와서 이 전시 경제를 운영할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EU 가서도 EU에서 한국 끌어들이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지금 유럽은 그거 해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의 예를 들어서 한국 무기가 다 유럽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면 러시아를 막는데 큰 유익이 있겠다. 그래서 EU 회의 가도 우리나라 대통령 그렇게 극진하게 하고 전부 수련이 대화하려고 그러게 그런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못 사용해요. 이거 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보 주권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한미 동맹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적 동맹입니다. 목표가 한국의 전쟁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전쟁이 아닌 혹은 중국과의 싸움이나 대만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군을 단검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미국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군대가 있는데. 작전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미국이 관여한 전쟁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군대 그거 못 보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저 군대를 못 보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데 유리하다. 세 번째, 대북 군사 협정을 할 때에도 종전 협정을 하거나 무슨 비무장지대 이쪽에서 우리가 서로 군대를 조금씩 뒤로 빼자, 포도 빼자, 이런 협정을 할 때도 군사 협정 할 때에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북한이 웃습니다. 야, 너희는 작전권도 없는데 뭐 우리하고 협정을 해? 우리 미국만 상대할 거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작전권 환수가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를 볼 때에는 한반도 평화에 플러스가 된다. 이런 가치 판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하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과 한국이 합의하에 순적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해서 북한이 저렇게 악랄하게 지금 남한하고 증오와 대결의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어떻게든지 이걸 평화적 이국가론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일국가 평화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상대방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저렇게 길길이 뛸 때에는 전략적으로 평화적 이국가론을 가지고 우선 전쟁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민족 국가로 통일이 될 수 있기를 기다려야지 지금도 무조건 전쟁을 통하거나 경제적 우위나 문화적 우위를 통해서 흡수 통일하겠다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북한은 그냥 불리하니까 적대적 이국가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선 재래식 전력에서 딸리고요. 우리한테 핵은 갖고 있지만 핵은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죽기 직전에 쓰는 거거든요.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니까 핵 자체가 전쟁에 선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쪽의 문화가 발전하고 한류 문화가 휩쓰는지 북한의 젊은 청소년들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고요. 지금 북한 여자들, 평양의 부유층 여자들이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중국 가서 사오는 거, 쿠쿠 밥솥. 집집마다 다 있어요. 잘 사는
고급 당원 집에 가면 다 그게 있는 게 자랑이야. 이미 한류 문화가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젊은 애들 다 거기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체제의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거 막기 위해서 적대적 이해국가론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평화의 길을 열려고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에 기반하되,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통일을 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데 반미주의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반미를 띄는 순간 그 정권은 통일도 못하고 한반도 평화도 못 지켜요. 이건 아주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참 여기에 대해서 젊은 날에 가졌던 생각이 많이 교정되게 한 분이 노무현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영관 박사입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하고 저하고 참 묘한 교분 관계가 생겼어요. 평양에 방문할 때 같이 가서 일주일을 묵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대표단이 들어갈 때 이분이 그 소망교회 집사였는데 그때 대표 일원으로 저하고 함께 갔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실무 총무, 그래서 북한하고 협상하는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일정 짜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같이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 얘기 참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저도. 또 그때 노무현 정부가 출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논쟁 나오는데 이인재 씨가 강력한 후보였을 때, 야당 후보 김대중 씨를 뒤에 이어서 한다 그럴 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야에서는 이인재 씨보다는 노무현 변호사를 훨씬 더 좋게 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국제정치학 박사 하신 분이 저를 써서 목사님, 나도 노무현이 좋지만 지금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바뀌어서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 다음 해에 노무현 정권이 출발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유명한 한국 교회 정치, 한국의 정치 외교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과정 중에 2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원회에 이분을 포함시켰고 정부 출범하자마자 외교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부에는 반미적 자세를 가진 운동권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걸 다 설득해냈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한미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미 FTA 한다 그럴 때 데모가 얼마나 많아요. 노동자, 농민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윤영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미 FTA를 해야 우리가 지금 중진국의 위험을 벗어나 성진국으로 갈 수 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까지 얽어놔서 포괄적 동맹 관계로 가야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영관 박사가 그 후에 이제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만들고 원장이 되셨는데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창설할 때가 창설 작업자였어요. 기독교 싱크탱크죠. 그래서 그 후로 10여 년, 20년 가까이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이분이 일화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는 중에도 비행기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계속 미국에 대한 공부를 시켰대, 자기가. 근데 놀라운 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기반은 야당이잖아요. 기반인 노동자나 농민들이 다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다 반대하는데도 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국익에 유익하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지지 기반이 다 깎여져 나가도 체결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영 논리나 이념에 안 갇히고 나라와 민족의 실익을 위해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반대하는데도 고독하게 결단을 내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세웠다. 이 한미동맹은 기본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 박사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운동권 세대는 이 반미 정서가 강한데 감정으로 국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친미와 반미가 안 됩니다. 냉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으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하고 중국이 아무리 지금 중국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군사력이 향후 30년은 미국이 위입니다. 그러나 향후 30년 동안은 무조건 한미동맹이 유익합니다. 그거를 흔드는 건 바보 멍청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이미 유리한 동맹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뒤흔들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대했잖아요. 북한이 그 힘을 갖고 전쟁을 일으킬核심을 먹지 못하도록 그 배가 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 맞아야 돼요. 외교 관계를.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관계를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요. 그 현대자동차가 아직도 러시아에서 움직이잖아요. 철수 안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쟁 이외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용성이 군사무기만 잔뜩 갖고 있는 북한보다는 남한과 교제를 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관계를 강화시키면 북한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어 있으면 북한이 이걸 깨부수는 전쟁을 하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자기네들 손해인데 반대할 거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나 중국과도 계속해서 경제적 포괄적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열린 외교 정책을 갖고 나가면 우리가 평화가 오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3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시작전권이 평화롭게 한미 간의 합의에서 잘 환수되도록. 2번째, 적대적 이국가론에서 남북 사이의 평화적 이국가론으로 전환이 되도록. 3번째는 한미동맹에 기초하여서 중국, 러시아와의 다자 외교 관계가 잘 구축돼서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외교적으로 확보하도록.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게 같이 잘못하면 공허한 기도, 막연한 기도하기 쉬워요. 근데 올해의 평화 기도는 이 3가지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응답받기가 쉽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으로 응답하고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평화를 위한 길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다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